경고. 이번 한파는 수십 년 만에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가 발표되자 러시아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늘 그래왔듯 과장된 전망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영하 45도의 공기가 대륙을 덮치자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도시 기능은 마비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추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혹독한 겨울을 견뎌온 지역마저 흔들리자 전문가들은 하나둘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무엇이 먼저 무너질지 지켜보던 그 순간 일부 현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보고가 반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라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계속 쌓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분명 같은 추위였고 같은 조건이었으며 같은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만 달랐던 것일까요? 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의문의 흔적 끝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러시아가 재난을 준비하던 그때 한국은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있었던 걸까요? 잠깐,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뚝! 그 소리 하나였습니다. 새벽 2시, 보일러가 멈추는 소리는 그렇게 작았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냥 돌아 누웠죠. 42해를 러시아에서 살았습니다. 추위 따위에 놀랄 나이는 지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불 밖으로 내민 손끝이 시렸습니다. 20분 뒤에는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30분 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45도였습니다. 영하 45도는 숫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천이죠. 나는 얼어붙은 창문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성에가 유리 안쪽에 얼어 있더군요. 안쪽입니다. 집 안에서 얼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겨우 뚫은 그 작은 구멍 너머로 옆집이 보였습니다. 노란 볼빛, 김이 서린 창문, 웃음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 동네 보일러가 다 죽었는데 저 집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 한국산으로 바꿨대.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 것도 죽었는데 한국 거라고요. 사실 경고는 있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죠. 기상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하 45도, 진행자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안에 안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창고에서 감자와 밀가루를 꺼내오더군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료를 사재기했습니다. 양초를 상자째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안내게 이렇게 말했죠. 호들갑 떨지 마.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동네 지하 배관이 터졌습니다. 40년 된 노후 배관이었습니다. 난방망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수백 가구가 동시에 얼어붙었죠. 새벽 3시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손잡이 자체가 얼어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보이더군요. 부엌 안에서 말입니다. 거실 안에서 입김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이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이고르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가 침대 위에서 외투를 입고 웅크려 있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자세로요. 딸 카티아는 장갑을 끼고 자고 있었습니다. 11살입니다. 실내에서 장갑을 끼고 잠들었습니다. 나는 카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바, 손이 안 움직여.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손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2살 먹은 사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손끝 하나 데워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안나가 담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위에 하나씩 덮어주더군요. 그러고는 등을 돌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나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우는 걸 봤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추위가 무서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겨울마다 사람이 죽습니다. 얼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밤새 천이 떨어지다가 조용히 잠드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웃이 발견하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남의 일로만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는 말입니다. 날이 밝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리기사를 잡아야 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나와 있더군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수리기사는 사흘 뒤에나 온다고 했습니다. 사흘요. 영하 45도에서 사흘을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옆집 미하일이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외투도 안 걸치고 셔츠 차림으로 말입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안츠업나. 미하일이 웃더군요. 우리 집은 멀쩡해. 지난달에 바꿨거든.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산. 한국에서 만든 보일러라더군.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독일 것도 죽고 이탈리아 것도 죽었습니다. 이 동네 배관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내가 아는 한국이라고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반에 있던 그 녀석. 내가 평생 우습게 보고 살았던 그 이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내 온도계는 영상사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왔습니다. 나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옆집 불빛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왜 저 집만 따뜻한 겁니까? 정말로 저 나라 물건이 우리 것보다 낫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야 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2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온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그때 방에서 카티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 오늘도 추운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가족보다 중요한 걸까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보일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하나였죠. 20년 전 15살이던 나의 교실. 그리고 그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 하나. 유진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담임이 낯선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머리는 새까맣고 눈매는 조용했죠. 담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뒷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 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저 녀석 뭡니까? 당시 우리 반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놈은 나였습니다. 덩치도 제일 컸죠. 아이들은 내 눈치를 봤습니다. 선생들도 나를 어려워했습니다. 그게 내 세상이었습니다. 좁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내가 왕이었죠. 유진은 러시아어가 서툴렀습니다. 자기 소개하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발음이 뭉개졌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저 정도면 한 달도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유진은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2달 뒤에는 반 1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 과학 경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게 11년 만이라고 하더군요. 교장이 조회 시간에 유진을 단상으로 불러올렸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가 뒤틀리기 시작한 게 말이죠. 아이들이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유진 자리로 몰려갔습니다. 숙제를 물어봤죠. 실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그쪽에서만 났습니다. 선생들은 유진 이름만 불렀습니다. 성실하다고, 조용한데 단단하다고. 나를 부를 때는 언제나 다른 이유였습니다. 복도에서 뛰지 마라. 창문 깨뜨린 게 누구냐? 나는 왜 다들 저 녀석만 보는 겁니까? 하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압니다. 그건 질투였습니다. 하지만 15살짜리는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일 줄 모릅니다. 그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나는 주먹을 썼습니다.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시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만들어준 거라더군요.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붉은 반찬, 김이 나는 밥. 나는 코를 막고 크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 뭐냐? 여기서 먹지 마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더군요. 그날부터 유진은 계단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은 발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유진이 발표할 때마다 나는 뒤에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혀가 꼬인 소리로 말이죠.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교실 뒤에서 나는 우쭐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겠죠.
책도 숨겼습니다.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유진의 가방에서 노트와 교과서를 꺼내 체육관 창고에 던져 넣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새 그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시험에서 유진은 또 1등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등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진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생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노려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나를 괴롭힌 놈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를 대하는 태도로 말이죠. 한 번은 내가 계단에서 발을 걸어 유진을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책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진은 일어나서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왜 화를 안 내는 겁니까? 왜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더 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나는 유진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부러워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가 부러웠습니다. 맞고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단단함이 부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부러웠습니다. 유진은 내 주먹보다 강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최우수 학생으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나는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유진이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더군요.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결국 실패할 거다. 유진은 잠깐 나를 보더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나는 유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이 오면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승진에서 밀릴 때도, 월급이 깎일 때도, 야간 창고에서 혼자 담배를 피울 때도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무시해야 내 초라한 인생이 조금 덜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우리 집이 얼어붙던 그 밤에 동네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보일러에 적혀있던 글자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수리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온다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 전체 배관이 터졌으니 순서를 기다리라더군요. 그동안 우리 집 실내 온도는 영상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는 낮에 일을 나갔다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물류창고 야간 관리자. 그게 내 직업입니다. 창고가 우리 집보다 따뜻하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컨테이너 사이에 앉아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자고 갈까?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영상 3대에서 자고 있는데 말이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동네 이야기가 온통 한 가지로 흘러가기 시작한 게요. 한국산 보일러, 미하일 집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이 멀쩡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옆 골목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벽에 붙은 하얀 상자를 보고 다들 같은 표정을 지었죠. 이 추위에 정말 안 멈춥니까? 미하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3주째 한 번도 안 꺼졌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주에 3집이 바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9집이 바꿨습니다. 가게 앞에서, 정류장에서, 계단참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끼어들어 한마디씩 했습니다. 몇 달 써보고 말하시죠. 처음에는 다 잘 돌아갑니다. 겨울 3번만 넘겨보라고요.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보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나도 알았습니다. 내 집은 얼어붙었잖아. 그런 웃음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동네에 검은 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설치한 집들을 돌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본사 임원이 직접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뛰어나왔죠. 나는 창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눈은 벌겋게 충혈된 채로 말입니다. 어깨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둘러선 게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남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검은 코트,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여유 있는 미소. 주민들이 돌아가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겨울을 났다고, 손자가 감기에 안 걸렸다고 말하더군요. 남자는 허리를 굽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 자세, 저 각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저 태도. 20년 전 계단에서 무릎에 피를 흘리며 책을 줍던 아이가 딱 저랬습니다. 설마,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 아주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데니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15살이던 그 아이가 35살 사내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넓어졌고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미하일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냐고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반이었습니다. 20년 전에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좁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재회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더군요. 20년 전 졸업식에서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나 있는 게 그제야 보이더군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집은 좀 어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영상 3도입니다. 수도꼭지가 얼어서 물을 이웃집에서 받아옵니다. 딸은 장갑을 끼고 잡니다. 아들은 외투를 입고 잡니다. 아내는 밤마다 등을 돌리고 웁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멀쩡해. 우리 집은 문제없어.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산 보일러라고 했나? 며칠이나 버티겠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미하일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더군요. 그게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의 코트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 코트 위에도 눈이 쌓여 있었지만 내 얼굴에는 밤샘 근무의 피로와 열등감밖에 없었죠. 2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카타가 나왔습니다. 11살짜리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아바, 언제 들어와? 이고르가 계속 떨어. 골목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카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어가 있어. 어우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카티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담요를, 그 창백한 얼굴을, 그 보라색 입술을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시하며 살았던 나라가 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다 신호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하필 그 자리가 우리 집 앞이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는 커튼이 없습니다. 3년 전에 낡아서 버렸고 새로 살 돈이 없었죠. 그래서 안이 다 보입니다. 거실에 아들 이고르가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은 채 소파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자세로 말입니다. 그 옆에 카티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연필을 쥐고 숙제를 하고 있더군요. 손가락이 굽지 않아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 말입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더군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고르가 물었습니다. 아바, 오늘도 옷 입고 자야 해.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루만 더 참자. 그 말을 며칠째 하고 있었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카티아가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바, 학교 안 가면 안 돼. 교실도 추워. 너무 추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안나가 담요를 들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한 장은 이고르에게, 한 장은 카티아에게 덮어주더군요. 정작 자기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스, 애들 입술 색 좀 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원망도 아니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추위보다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에는 김이 서려 있었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말입니다. 우리 집 유리는 안쪽까지 얼어 있었습니다. 소리라고는 이고르가 이를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똑같은 골목, 똑같은 나라, 똑같은 영하 45도. 그런데 저 집 아이들은 웃고 있고 내 아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이상하게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죠. 그러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누가 볼까봐 얼른 문질렀습니다. 42살 먹은 사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들키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유진이 서 있더군요. 혼자였습니다. 차도 안 가져왔고 회사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데니스, 너희 집 보일러 아직 안 바꿨지? 나는 문틈을 좁혔습니다. 필요 없어.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써봐.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 물건 안 써.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 아닌가?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 아이들이 바로 저 방에서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내 아내가 밤마다 우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문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떨고 있었지만 내 자존심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고르가 나왔습니다. 외투를 입은 채였습니다. 내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바, 오늘도 추운 거야. 8살짜리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볼을 봤습니다. 보라색 입술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입김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골목에 바람소리만 났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치비는 내가 낼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고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 등을 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붙잡고 싶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그 문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이고르가 내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바, 저 아저씨 누구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는 사람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미워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집을 살려주겠다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몰랐고 안다 해도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유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음과 똑같더군요. 서두르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한 달만 써봐.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전부 다. 벽까지 원래대로.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유진은 잠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사업이 아니야. 친구 부탁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라니요. 나는 그 사람 도시락을 복도로 쫓아냈습니다. 발음을 흉내내며 웃었고 책을 창고에 던졌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걸어 무릎에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내민 손을 뿌리치고 실패할 거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나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유진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도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도 전부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 넷이 내리더군요. 셋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였고 한 사람은 통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부터 했습니다. 우리 집 낡은 현관을 보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더군요. 먼저 배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40년 된 관이었습니다. 이음새마다 녹이 슬어 있었죠. 기술자 하나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 관은 그대로 두면 또 터집니다. 취약한 구간만이라도 교체하고 설치하겠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건 계약이 없는 거 아닌가? 통역이 대답을 옮겼습니다. 설치만 하고 가면 다시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목이 막혔습니다. 작업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안 나가 차를 내갔습니다. 기술자들은 장갑을 벗고 두 손으로 받더군요. 밖에는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10댓 명은 됐을 겁니다.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저 집도 드디어 바꾸는구나.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이나 버티겠냐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네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무시하던 나라의 기술자들이 내 집 벽을 뜯고 있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피한 만큼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오늘 밤은 아이들이 안 떨겠구나. 그 생각이 창피함을 이겼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말입니다. 밤 9시 설치가 끝났습니다. 벽에 하얀 상자가 걸렸습니다. 기술자가 조작판을 눌렀습니다.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웅 하는 소리였습니다. 기술자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바닥이 데워지는데 2~3시간 걸립니다. 오늘 밤은 창문 근처에 이불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1시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티아가 갑자기 바닥에 손바닥을 대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바, 따뜻해.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을 댔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10분 뒤에는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30분 뒤에는 발바닥으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에 손바닥을 댄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겁니까? 그 얼음장 같던 바닥이 말입니다.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을 내쉬어도 입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이었습니다. 안쪽에 얼어붙어 있던 성에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얼음이 물방울로 바뀌더니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닷새 만에 창밖이 보였습니다. 이고르가 외투를 벗었습니다. 8살짜리가 집안에서 외투를 벗는데 열이틀이 걸렸습니다. 카티아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더군요. 굽어지는 게 신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고르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바, 오늘은 안 추워. 카티아도 말했습니다. 집이 따뜻해. 나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내 아이들의 웃음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안나가 부엌 문틀에 기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뜻해진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하얀 상자를 한참 바라봤죠. 나는 처음으로 패배가 아니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뭘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나는 자존심이라는 걸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은 내 딸의 손끝 하나 데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는 20년 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다시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하 47도였습니다. 기상청은 외출을 삼가라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동네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새벽부터 골목이 시끄러웠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는 소리,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유럽산 보일러들이 또 멈춘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았습니다. 미하일이 세어보니 23집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 집은 22도였습니다. 나는 실내 온도계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벽에 걸린 하얀 상자에 손을 대봤습니다. 조용히 돌아가고 있더군요. 웅 하는 그 낮은 소리 그대로 말입니다. 정말로 고장이 안 나는 겁니까? 영하 47도입니다. 이 나라 배관도 못 버티는 온도에서 말이죠. 나는 아이들 방을 열어봤습니다. 이고르는 반팔 차림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람 좀 만나러. 시내 사무실이었습니다. 유진이 러시아 지사를 총괄한다는 건 미하일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죠. 건물 앞에서 20분을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3개비 피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는 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믿기로 한 거죠. 그러다 카타에 팔았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의자를 권하더군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아마 3분쯤 됐을 겁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를 뱉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평생 널 질투하며 살았어.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그래서 내 나라까지 미워했어. 아무 이유도 없이. 목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물건이 내 아이들을 살렸다. 유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데니스, 사실 나도 알아.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추위에 떠는 걸 지켜보는 기분. 나도 알아. 나는 유진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세계적인 회사 임원이 말이죠. 유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온 게 내가 14살 때였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랑 동생을 데리고 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말도 못했어.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었어. 우리가 살던 건물 보일러가 터졌지. 11월이었는데 3주 동안 안 고쳐졌어.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생이 6살이었어. 밤마다 울었어. 어머니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동생한테 덮어줬지. 그리고 앉은 채로 밤을 새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세상을 미워하기로 했어. 이 나라도 미웠고 이웃도 미웠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유진이 나를 봤습니다. 12월 어느 날 밤이었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였지. 이름도 몰랐어. 그때까지 인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었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장작을 가져왔어. 자기 몫을 반으로 나눠서. 그리고 담요 3장. 손수레에 싣고 계단을 3번 올라왔어. 70이 넘은 노인이 말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러시아어로 뭐라고 했는데 나는 못 알아들었어. 어머니가 나중에 통역해줬지. 이런 말이었대. 아이들은 추우면 안 된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어.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만든다는 걸.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장작이 아니었어. 미워하지 않을 이유를 받은 거였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난 널 미워하지 않았어.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화를 안 낸다고 답답해했던 그 태도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유진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참아본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42살 먹은 사내가 남의 사무실에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더군요. 한참 뒤에 내가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나?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내가 한국에서 일 시작하고 3년째 되던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누군가의 집이 따뜻해지면 그 할아버지한테 조금은 갚는 것 같아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졸업식에서 내가 뿌리쳤던 그 손을 이번에는 내가 먼저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기상청이 특별 발표를 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최근 수십 년간 보기 힘든 한파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냉기가 러시아 서부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우리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이런 추위가 올 때마다 보일러가 버티지 못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지난 2번과 규모가 달랐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유럽산 보일러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전압이 흔들리면서 제어판이 나갔습니다. 가스 압력이 떨어지면서 점화가 안 됐습니다. 강풍의 배기가 역류하면서 안전장치가 걸려 아예 꺼졌습니다. 수리기사들이 밤새 뛰어다녔습니다. 한 기사가 우리 골목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접수만 200건입니다. 다 못 갑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시작됐다. 이번 겨울도 이렇게 버텨야 하나.
며칠째 물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 보일러를 설치한 집들은 멀쩡했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우리 골목에서 그 수가 30집이 넘었습니다. 그 집들은 전부 20도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는 성에가 없었습니다. 대신 김이 서려 있었죠? 건너편 집 창문은 안쪽까지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입니다. 같은 밤이고 같은 영하 50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창은 하얗고 어떤 창은 뿌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나라 사람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집과 얼어붙은 집의 차이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미하일 집으로, 우리 집으로, 앞 골목 알렉세이 집으로 다들 벽에 걸린 하얀 상자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건 다르다. 한국산으로 바꿔야 한다. 그 다음은 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소문이 도시를 넘어갔습니다. 이웃 도시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전체에서 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카잔에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어디를 가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다뤘습니다. 신문이 다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후기로 도배됐습니다. 한 방송에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장 추운 나라가 선택한 기술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듣고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는 광고를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영하 50도는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홍보 문구가 통하지 않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았느냐? 그 하나만 묻습니다. 살아남은 기술만이 신뢰를 얻습니다. 러시아는 광고가 아니라 결과를 믿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추위는 편을 들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발밑에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안나가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나는 일어나서 벽 앞으로 갔습니다. 하얀 상자를 봤습니다. 조작판 아래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더군요. 한국에서 제조. 그 글자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계단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아이. 발음을 놀림받으면서도 끝까지 발표를 마치던 아이. 책이 사라진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1등을 하던 아이.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나를 보며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말하던 아이. 나는 그 아이를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그 아이는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보일러가 영하 50도에서 견디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물건이 왜 안 멈추는지 말입니다. 기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추워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얼어붙은 밤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계단을 3번 올라 장작을 나른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몰랐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나는 한 사람과 한 나라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미워한 그 대상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사실, 그게 견디기 싫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나는 다시 시내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서성이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곧장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갔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이었습니다. 진짜 해야 할 말은 꺼내지 못했죠.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없이 전부 말하러 온 겁니다. 20년 동안 쌓인 걸 전부 들고 갔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의자를 권하더군요.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선체로 말했습니다. 유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지난번엔 제대로 말 못했어. 유진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싫었어. 네가 시험을 잘 보면 속이 뒤집혔고 상을 받으면 잠이 안 왔어. 그래서 널 괴롭혔다. 도시락 뺏고 발음 흉내내고 책 숨기고
계단에서 밟은 것도 나야.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야. 숨이 찼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20년 동안 널 질투했어. 내 소식 들릴 때마다 네가 실패하길 바랐다. 그게 내 인생이었어. 말을 끝내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42살에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더군요. 데니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오래전에 다 잊었어. 나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나 같으면 못 잊었을 겁니다. 평생 갚아주려고 벼르고 살았을 겁니다. 유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추위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영하 50도가 되면 다 똑같아져. 러시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추위는 상대를 골라서 오지 않아. 그래서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네가 미웠던 적도 있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 없어졌던 그날 밤에는 진짜 미웠어.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밤새 찾아다녔거든.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도 미웠고. 그러다 유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았어. 내가 널 미워하면 너도 나를 더 미워할 거고 그럼 그게 끝이 안 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미움을 멈춰야 하잖아.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나를 묶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질투라는 이름의 사슬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 자존심은 사실 나를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를 묶어두고 있었을 뿐이죠.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바뀐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일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고르가 컵을 깨면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다치지 않았느냐고 먼저 묻습니다. 안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말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안나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한참 쳐다보더군요. 골목에서 이웃을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미하일과는 이제 같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유진과 친구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만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안나가 만두를 만들었고 유진은 한국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카티아가 그 과자를 다 먹어치웠죠. 이고르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라는 안 춥냐고요? 유진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여기보단 따뜻하지만 겨울은 있다고요. 그 밥상에서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안나가 나중에 그러더군요. 당신 웃는 거 처음 봤다고요? 14년을 같이 산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42살에야 나는 처음으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유진을 이겨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내 초라한 현실도 덜 초라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싸우고 있던 건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내 열등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혼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는 링에 올라온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 해의 겨울,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보일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었습니다. 추워본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밤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미움을 받고도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어느 밤 계단을 3번 오르내리며 낯선 아이들에게 장작을 나른 이름 모를 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유진에게 갔고 유진에게서 내 아이들에게 왔습니다. 따뜻함이란 그렇게 옮겨 다니는 모양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영하 40도가 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밤의 벽에서 나는 그 낮은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옵니다. 웅 하는 그 소리 말입니다. 가끔 새벽에 깨서 아이들 방문을 열어봅니다. 이고르는 이불을 걷어차고 잡니다. 카티아는 장갑 없이 잡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문을 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이 떠오릅니다. 가장 차가웠던 겨울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친구가 내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날 내 집을 따뜻하게 만든 건 보일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인정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품격, 저는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